저 지금 오후 강의는 한글 지도와 관련된 강의를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국어가 한글이니까 이제 한글 교육, 기초 언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근데 제일 기초가 가장 중요하면서 동시에 가장 기초가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분야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창제된 문자가 한글입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그 창제의 원리와 어떤 과정이 서술되어 있는 텍스트가 남아있는 게 유일한 게 이 한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집현전 학자들이 창제할 당시에 밝혀놨던 창제 원리 또 활용 방식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단절이 됐고 또 공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지 않고 그냥 실용적으로 음소의 조합으로 표기를 하는 표음 문자로서만 한글을 대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훈민정음에서 만들었던 원래 취지에서는 실용 버전인 현대 한글에서 원래 훈민정음에서 만들었던 문자가 뜻했던 바가 충분히 그 취지가 안 살아나고 있는 시기 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아쉬운 대목이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글을 표음 문자다라고만 배워왔는데 정작 해례본을 잘 읽어보면 표음성은 말할 것도 없고 표음성, 표의성 구별할 것도 없이 종합적으로 다 잘 담을 수 있게끔 만든 문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문자의 발달 과정 중에서 뜻 글자에서 소리 글자로 넘어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발달인데 훈민정음은 단순히 뜻 글자, 소리 글자에서 그치지 않고 이 뜻 글자가 가지고 있거나 소리 글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는데 이 장단점들을 한 번 더 종합하고 진화시킨 어떤 성화된 문자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바로 그 지점을 살려내지 못하고 그냥 소리 글자 조합 체계로만 한글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원래 만들었던 거에 취지에 어긋나니까 문제다가 아니고 말하자면 조상들이 우리한테 남겨준 거는 훨씬 더 우수한 걸 남겨줬는데 한 10만큼 남겨줬는데 우리가 그 중에 후손들의 이 불미함으로 인해 가지고 2나 3만큼밖에 못 쓰고 있다는 거죠. 못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자 문화에 있어서 사실은 의식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언어의 발달 자체가 곧바로 의식의 발달이고 언어의 발달은 말에서 글로 글에서 의식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자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모국어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 성격 중에서 한마디로 반토막만 배우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문자 문화의 어떤 완성이 반쪽짜리밖에 역시 안 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현실적인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자를 보더라도 혹은 어떤 낱말을 보더라도 이 낱말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아무도 짐작을 못해요. 특정한 어떤 낱말이 어떤 어감을 왜 일으키는지 어떤 뜻으로 왜 그게 그렇게 표기가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합리적 설명을 전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원이라든가 어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개념의 어떤 형성, 창조, 활용, 능력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일상 어떤 문화 의식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기초가 언어라고 했을 때, 언어 문자라고 했을 때 우리 모국어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거, 인위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은 그 창제한 조상들이 노고를 다해서 만들어 놓은 걸 되살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전통을 개성하는 문제인 건데 전통을 현대적으로 개성해서 언어 문자의 이해와 활용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거 이게 어찌 보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평학교에서는 원래 발도르프 교육을
현지화해서 주체적으로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거 학교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문자 교육의 일종의 갱신, 예, 한글의 새로운 이해, 이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온 한글이라고 2017년도에 낸 해례본 해설과 아이들용, 문자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용 지도안을 묶어서 책을 낸 게 어느 정도 지난 3년간 많이 퍼져서 사회적으로도 혁신학교를 비롯해서 몇몇 전장의 선생님들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월 세미나 때 해마다 최소한 한 번씩은 이 한글에 대해서 소개하는 강의를 넣게 되는데, 오늘 오후 3시까지는 제가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뒷시간은 위지호 선생님이 이어받아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 지도하는 그 지도안 구성을 보여드리고 이제 실제로 연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맡은 거 한글의 창제 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역시 단발 강의가 늘 그렇지만 강의를 할 내용,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의 문헌적인 근거 자체는 일체 다 국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국민정음 해례본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을 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이라든가 제 생각이라든가 저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해례본에 다 나오는 얘기다. 해례본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해례본을 한자 한자 한 문장 한 문장 뜯어서 읽고 강독하고 서로 나누고 하면 좋겠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결론적인 부분만 묶어가지고 역시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 번 하는 강의에서 전달을 하는 방법은 결론만 묶어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아무래도 이 발도르프 계통에서는 이제 인지학이라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인지학과의 연관성을 뭔가 이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면 발도르프 교육 자체 내에서 이렇게 수용되고 공유되고 하기가 또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 원래 그런 거겠지만 제가 오전 강의에 유기이론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화적인 표현이 달랐을 뿐인 거지 동서양 동서고금의 유기이론론적인 시각은 어디에나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럼 유기이론론이 이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개념이 달라지고 문화와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달라지는 문제를 빼놓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내용이 같아야지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떤 식물이 어떤 행성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색깔과 형태를 띠고 있고 따라서 작용이 어떻다. 이 내용이 동서양에 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다르다 그러면 둘 중 하나 틀린 거죠. 예. 둘 중 하나 틀린 거가 돼버릴 텐데 실제로 그 내용은 다를 수가 없고, 마치 서양이라고 해서 지구가 아니고 뭐 화성은 아니잖아요. 해가 두 개 뜨거나 달이 두 개 뜨거나 하는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자연 환경 속에서 동일하게 어떤 우주자연 인간을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관찰하고 통찰하고 이해한 것이 있다 그러면 본질적인 내용은 보편적일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창제자들이 자연의 모든 소리를 소리에 담을 수 있고 글자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들이 어떤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문자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 15세기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제 창제의 배경에 깔려 있는 어떤 그 이해와 관점, 그거하고 근데 이 관점이 뭐였는가 하면 철저하게 유기이론적 관점이었거든요. 동양의 유기이론적 관점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음양오행론이죠.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은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모든 것을 음양오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음양오행이 간지로 표현됐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하고, 괴로 표현된 걸 다루는 걸 주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양오행이라고 얘기를 하나 주역이라고 얘기를 하나 실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간지로 표현하는 건 괴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치환되는 거죠. 치환되는 거고, 원래 뭐 또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음양오행론과 주역의 괴론, 이것들은 출발의 역사는 상이해요. 출발의 역사는 상이하지만 이미 동양에서는 수천 년 동안 두 개를 호환해서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양의 대표적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다를 바가 없다.
근데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어보면 어떤 소리가 어떤 의미로 왜 그렇게 연결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 설명 논리 자체가 전부 음양 오행이나 하도낙서 혹은 간지 혹은 괴의 설명 논리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유기이론적 관점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문자의 형성 원리 이런 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발도르프 교육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도 생전에 이 언어와 관련된 몇 가지 주장을 남겨놨습니다. 몇 가지 주장을 남겨놨는데 자음의 성격은 어떻다? 모음의 성격은 어떻다? 인간의 언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따라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한계가 뭐다? 그리고 특정한 발음이 특정한 뜻으로 연결되는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말이 달라지게 되는 원리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슈타이너도 몇 번의 수회 강연을 통해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 강연들 중에서 1922년도 슈타이너가 25년도 봄에 죽습니다. 3월 달에. 그래서 실제적인 강연 활동을 24년도까지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때가 22년도, 3년도, 4년도 이 마지막 3년입니다. 1922년도에 괴테한움이 불타는 사건이 있었고 이 괴테한움을 목조 건물로 처음 지었던 괴테한움을 나중에 석조 건물로 이제 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슈타이너가 생전의 마지막 도약을 또 한번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나왔던 강연들이 슈타이너 사상의 뭐랄까요? 슈타이너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일생을 보더라도 자기 사상의 하이라이트 내지는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의 말년 강의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강연들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소개할 겁니다. 하나는 슈타이너의 언어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논문 두 개가 있는데, 강연록 두 개가 있는데, 그 강연록 두 개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걸 이어서 이제 그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따라서 이해를 하면 어떻게 확장해서 써먹을 수 있는가 하는 데까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윤곽 잡은 거를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 문자 지도로 쓸 때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위재호 선생님이 오후에 이어서 보여주실 겁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고 우선 슈타이너의 언어 이론과 관련해서는 여기 강연록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의 영이라고 하는 언어와 언어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의 강연이고 1922년도 7월 달에 벌어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언어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강연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강연록이라서 여기 지금 번역해서 실어 놓은 겁니다. 번역해서 실어 놓은 거고 뭐 출간된 건 없고요. 출간된 건 없고 저희가 한글 하늘에서 온 한글 두 번째 판을 곧 좀 구성을 해서 그 1권에 이어서 언어 이론과 문자 지도안을 계속 작업을 해 나갈 생각인데 두 번째 책이 나오면 이 슈타이너 번역물들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자, 내용은 지금 뭐 이게 텍스트가 있지만 이건 집에 돌아가서 자료로 보시라는 거고 뭐 강의할 때 텍스트 하나하나 읽으면서 할 수 없으니까 강의는 강의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텍스트는 자료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언어의 영이라고 하는 이 강연에서 슈타이너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현대 언어학에서는 언어가 어떻게 생겨났던가 또 특히 문자가 어떻게 생겨났던가라고 하는 문제를 인간의 문화적 산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즉 인간들이 의식적으로 이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말은 물론 자연 발생했지만 문자는 의식적으로 만들어냈는데 그 기본적인 성격이 사회적 합의였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가지고 문자를 개념을 만들고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용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의식적인 문화적 산물이라는 거죠. 문자가. 근데 슈타인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않다. 특히 말이고 글이고 간에 언어는 전부 다. 원래 언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평소에 지금 한자 문화권인데도 불구하고 한자를 사용 안 하게 된 지가 오래돼 버려서 한 세대 이상 한글 전용 교육을 하면서 한자 교육이 부실해졌거든요. 근데 이 한자 교육이 한자를 국어에서 빼버리면 아시다시피 우리 국어 자체가 국한문 혼용이기 때문에 한자를 아예 안 배운다 이래 되면 동음이어도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낱말의 개념적 뜻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게끔 돼 있고 지금 세대가 한글 전용으로 배운 세대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낱말을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문자 그 자체에서 추론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관찰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관찰을 정의해봐, 정의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의해봐, 그럼 시간을 정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개념어들을 정의할 수 없이 두리뭉술이하고 어선풀이한 느낌을 가지고 쓰게 되면 의식이 흐리멍텅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리고 어떤 논의의 수준이나 합의 수준이나 이게 올라갈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같은 단어를 다른 뜻으로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니까. 예. 소통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사회적 소통 능력이. 자, 하여튼 그게 우리 현실인데, 슈타이너는 근데 제가 아까 언어라고 했는데, 언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언어라는 이 말이 말일까요, 글일까요? 둘 다 말이라는 뜻이에요. 언도 말이라는 뜻이고, 어도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말이지, 글이라는 뜻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언어에는. 근데 우리가 평소 통상 쓸 때는 언어 그러면, 예, 글말 두 개 다 한다고 써버리잖아요? 이것도 실제 문제 그 자체의 의미하고는 다르게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냥 사회적으로, 관성적으로 써버리는 거죠. 말과 글이라고 얘기하려면 언어와 문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언어와 문자인데, 그러면 언도 말이고 어도 말이면 두 개 차이는 뭐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평소에 우리가 그냥 일상어로 쓸 때에는 누가 그런 걸 굳이 따지겠습니까? 근데 일상어가 아니고 만약에 학술어로 학문적 개념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명확하게 구별해 줘야 되거든요. 한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두자로 표현하면 중복 오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예. 논리적인 압축성, 추상성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개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한자를 우리가 잘 안다면 언하고 어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언하고 어가 다릅니다. 예. 언어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말이더라도 조금 더 사회적 의미가 강조된 게 언이고 어고, 사회적 의미가 강조된 게 어고, 그 자연적인 의미가 강한 게 언입니다. 애들 옹알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자연 발생하는 거는 언이라고 하고, 사회적으로 체계가, 소통 가능한 어떤 문장적인 체계가 이렇게 잡힌 거는 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는데, 뭐, 그거는 다음에 또 한자하고 연관성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대충 이런 사정이 있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슈타이너는 말이 됐든 글이 됐든 인간의 인위적인 의식적 산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위적인 의식적 산물이 전혀 아니고 인간이 지금과 같은 언어 문자를 쓸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필연적인 배우의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의 힘이 바로 영적인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언어에 영이 있어서 언어에 영이 있다. 언어에 영이 있어서 그 언어의 영이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언어 생활을 하도록 배후에서 작용했다는 거예요. 예. 인간이 자기 머리를 써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사회적 합의를 해서 언어 문자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배후의 힘이 작용해가지고 언어의 영이라는 게 작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언어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슈타이너가 말하는 영 개념을 조금 살피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의미나 그런 쪽으로 많이 종교에서 영이나 영성이라는 말, 스피릿 이런 말들을 그동안 하나의 전유물처럼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은
통상영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하거나 뭔가 종교적인 신과 관련된 이런 느낌들을 자꾸 떠올립니다. 그런데 인지학에서 영이라고 얘기할 때는 한마디로 우주자연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자연의 기운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전부 별의 작용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역동농업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탄소, 산소가 왜 생기냐라고 하면 지구 대기권 안에 들어온 금속, 목성의 영양 같은 것들이 산소, 탄소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산소, 탄소라고 하는 이 공기의 성격 자체가 별 기운으로 형성이 된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지학에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보면 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 별들의 작용, 그 별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만들어내는 상호작용, 그걸 영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영이고 그것의 특정한 어떤 모델링을 천사 혹은 대천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천사니 영이니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문학 혹은 종교 혹은 뭐 그 전통 문화적 상징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인지학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어떤 인간의 심신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자연의 기운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다. 그 우주자연의 어떤 특정 기운 때문에 인간이 언어 생활을 하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 언어학의 기본 가정과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어의 영이라고 하는 이 강연에서 슈타이너가 언어가 인간이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언어의 영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이 느낄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개인이 자기 스스로 체험적으로 이 언어의 영의 작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래요. 두 가지 있다면서 이제 방법을 나름대로 가르쳐 주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방법이라고 가르쳐 준 걸 읽다 보면 양만 올라요. 할 수 없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슈타이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지학에서는 인간의 의식 발달 단계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 가지고 적기 교육을 해 나가는 게 발도르프 커리큘럼의 기본 구성 원리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이 끝나는 때쯤 오늘날 현대사회의 성격에 맞게 현대사회의 발전 정도에 맞게 아이들의 그 어떤 우리가 국민 보통 교육이라고 부르는 이런 정상 교육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이성의 기초적인 발달이 한 바퀴 돌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지학적 용어로는 오성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거든요. 오성원적인 수준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오성원적인 수준에 이른다. 근데 감성과 이성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성과 이성이 서로 대립적인 힘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거나 또 감성 안에서도 이성 안에서도 또 이율배반적인 여러 작용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절 능력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도 충분치는 않은 거거든요. 이거는 교육만으로는 되지 않고 한 개인의 어떤 경험과 의식 발달의 종합으로 조금 더 상위의식이 자라날 수 있는데 이 상위의식은 교육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자기 수행에 의해서만 더 높은 의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성, 이성 이런 것들을 잘 통합하고 드디어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세상의 어떤 통일성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의식이 이렇게 깨었을 때 이 인지학 계통에서는 그걸 의식혼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식혼 수준. 그래서 감성, 이성에 대해서 능숙해지고 또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세계 통일을 이해할 수 있는 의식이 깨어나면 이걸 의식혼 수준이라고 해요. 이 의식혼 수준을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이때부터 영적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제가 아까 인지학에서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주자연 인간을 연결해주는 어떤 하나의 기운을 뜻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기운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움직이고 바깥 세상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이 기운들의 어떤 흐름과 질서 이거를 나와 세계를 분리하지 않고 나와 세계가 하나의 유기적 이론적 존재로서 같이 공진화해 나가는 이거를 안팎가리지 않고 늘 느끼면서 살고 또 이걸 활용하면서 살고 하는 거를 영적인 삶이라고 보는 거죠. 영적인 삶. 그래서 만약에 의식 수준 높은 질소화된 농부가 역동농업을 열심히 잘 지으면서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을 농사로 실천하면서 산다? 그런 게 또 영적 삶인 거죠. 인지학에서 말하는.
영적인 삶이 되는 거고, 발도르프 교육자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발도르프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 영적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도르프에서는 교사가 수행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삶을 지향하는 수행자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 세계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질서 속에서 묶어서 함께 공진화하게 만드는 어떤 체계, 이런 거를 담고 사는 사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자유의 철학에서 나온 표현으로는 보편적 개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개인이 자기 안에 세계의 보편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편적 개별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슈타이너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영적인 수준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쓰이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요. 말들이 옛날에 썼던 말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변하기도 하고 새로운 말이 나오기도 하고 있던 말이 죽기도 하잖아요.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말도 하나의 생명처럼 생성 소멸이 있는데 이 생성 소멸 과정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이 영적 수준의 사람들의 첫 단계를 인지학적 용어로는 마나스라고 합니다. 마나스적인 의식 수준의 사람들은 이런 언어의 변화, 발생, 변화의 어떤 이유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마나스가 되면 알 수 있으니까 마나스가 돼보면 안다 이래요.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지금 마나스가 아닌데 웃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론 슈타이너는 나름대로 이런 명상법, 이런 훈련법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주의 집중해서 자기를 잘 돌아보면 의식이 올라갑니다 하고 제시한 건 있습니다만, 당장에 우리는 그게 내가 그 상태가 아닌 다음에는 그건 마음에 와닿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조금 더 실용적인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 실용적인 제안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낱말이 있잖아요. 그럼 영어로는 wind겠죠. wind. 우리말로 하면 바람 하면서 바람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바람이라고 하는 이 소리값 하고 내가 지금 바람을 실제로 맞으면서 느끼는 느낌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끈질기게 계속 이 연관성이 뭘까 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될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애들이 처음에 자기 감정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표현할 수 없고 일관된 신호를 보내야지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우선 타고난 내면의 감정 상태, 기쁘다, 슬프다, 지금 귀찮다, 배고프다, 이런 거를 옹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한테 표현을 하려고 할 때 이것도 아무 질서 없이 이때 이 소리 했다, 저때 저 소리 했다 해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걸 애가 경험적으로 알고 어떻게든 자기 감정을 일관되게 표현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야. 그 애를 쓰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발화되는 어떤 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뜨거움을 느끼거나 반복적으로 시원함을 느꼈을 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특정한 발음을 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옹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떼떼떼떼 하면서 기초적인 언어를 이제 말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 감각들이 살아있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교육을 받고 문명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인위적인 어떤 인간 논리들을 배우면서 이 감각이 죽어버렸다는 거야. 죽어버렸다. 그래서 경험과 느낌과 발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차분히 명상적으로 돌아보면 그 느낌은 애초에 내 내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느낌과 특정한 발음과의 관계, 이거는 인간이 그냥 자기 돌아보기를 통해서만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나스가 돼서 직관적으로 봐서 알든지 아니면 소리와 어떤 감각, 뜻, 이것들 간의 연관을 깊은 주의 집중된 어떤 관찰과 명상을 통해서 알든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알고 나면 이게 나 따로 각자 다 따로 개별적으로 혹은 인간들의 논리적인 인과율적인 생각의 산물로
언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발음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성, 그렇게 발음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자연적 필연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언어의 영이라고 하는 그 강연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게 답니다. 언어의 영이라고 하는 강연록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다고, 오히려 한 달 뒤에 있었던 언어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강의에서 조금 한 발 더 나간 얘기를 합니다. 언어의 기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두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뇌로 생각한다. 슈타이너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사상가잖아요. 특히 이제 이 강연이 이루어졌을 때는 1922년도인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것들의 기초가 많이 잡히고 현대의학이나 현대과학의 기본 틀들이 거의 자리 잡을 때예요. 요때 이제 의료 쪽에서는 해부학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외과 쪽으로, 원래 서양의 의학은 외과부터 발달을 해오잖아요. 외과부터 발달을 합니다. 중세의 의학은 약물학이 많았어요. 근데 근대의 의학은 수술입니다. 약물학이 아니고. 저 의사의 그 조상 직업이 뭔지 혹시 아세요? 구두 꿰매는 사람이에요. 구두수선공. 구두수선공 출신들하고 대장장이 출신들이 의사가 돼요. 칼, 바늘실. 예, 이거 가지고 인간의 신체를 기계로 놓고, 예, 찢어지면 꿰매고, 부러지면 붙이고 하는, 글로 외과 수술부터 발달을 하게 됩니다. 신경계통이라든가 근육계통도 전부 외과적으로, 유물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유물론적으로 이해를 해서 외과를 중심으로 쭉 발달을 해오게 되는데, 어쨌든 현대의학의 정점은 오늘날 뇌과학이라고 부르는 가 되죠. 그때 당시에도 해부학이 제일 접근하기 어려웠던 게 뇌입니다, 뇌. 근데 1920년대쯤 되면 뇌에 대한 어떤 해부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감각이 신경하고 연결되어 있고, 신경은 전부 뇌의 통제에서 오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뇌가 생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기관이다 라는 생각들이 이제 통념으로 쫙 퍼졌죠. 통념으로 쫙 퍼졌는데, 슈타이너가 이제 그게 시비를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뇌를 가지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뇌는 결과물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증거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이제 언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뇌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 증거로 의사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뇌의 어느 부분을 다치면 언어 장애가 생긴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어느 그 부분이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치면 언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슈타이너는 이거 지금 인과관계를 거꾸로 보고 있는 거다라고 그래요. 왜 거꾸로 보고 있는가 하면, 대체로 이 좌뇌 우뇌가 역할 분담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좌뇌의 요 밑에가 기저핵 부분이거든요. 요 기저핵 부분은 보통 파충류 뇌관이라고 해가지고, 파충류도 이쪽 뇌하고 비슷한 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중간쯤이 변형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귀를 중심으로 이 중간쯤, 여기가 우리의 일종의 감정선들이 굴러다니는 데입니다. 반면에 이 앞쪽으로 조금 붙어 있는 걸 전두엽이라고 해요. 이 전두엽 부분이 우리가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언어적인 이런 사고가 굴러가는 데예요. 그래서 전두엽하고 변형계 사이에 있는 뭔가가 탁탁 치면 언어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거기를 다치게 해보면 언어장애가 생긴다는 거야. 언어장애가 있는 뇌를 딱 열어보면 거기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의사들은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슈타이너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가령 의사들이 좌뇌의 어느 특정 부분이 어느 신경이다라고 지칭을 했는데, 어떤 애는, 근데 좌뇌가 보통, 좌뇌 우뇌가 있다 그러면 좌뇌가 주름이 많이 가 있고, 여기는 호두 껍질처럼 돼 있고, 여기는 연두부처럼 물렁물렁하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이쪽에 주름이 많다는 거예요. 이쪽엔 주름이 별로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돼 있다는 거야. 이쪽에 주름이 많고, 상대적으로 이쪽에 주름이 별로 없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여기 다쳐도 언어장애가 안 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말하는 좌뇌 어느 부분에 어느 중추신경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치면 언어가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지. 우선 뇌의 주름 상태도 다른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을 다쳐도 어느 장애가 전혀 안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특별한 한두 사례가 아니고 일관되게 어떤 질서를 가지고 그 현상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주름의 복잡도가 거꾸로 돼 있나 하는 거를 가만 보니까 슈타이너 왈 오른손잡이는 좌뇌가 쭈글쭈글하고 왼손잡이는 오른뇌가 쭈글쭈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출발점이 아니고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가 출발점이라는 거야. 오히려. 왼손잡이 경우는 이쪽이 지금 쭈글쭈글한데 이쪽이 쭈글쭈글하네 이 부분이 다쳐봤자 어느 장애 안 오더라는 거죠. 얘는 언어 중추가 이쪽으로 발달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어느 특정 부위에 원인이 있어가지고 그게 언어 능력을 맞는 게 아니고 오히려 뇌의 특정 부위의 상태는 신체나 사지 발달의 결과가 새겨진 거라고 보는 거죠. 신체나 사지의 운동이 어느 방향이나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가지고 뇌의 상태가 오히려 결과적으로 좌지우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언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려면 뇌에서부터 따질 게 아니고 사지를 왜 그렇게 움직이게 됐는가부터 또 그 사지의 경험, 사지의 감각적 경험이 언어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거부터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빡빡 줄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슈타이너는 오른손잡이, 근데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가 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의 차이를 따지기 전에 인간이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것부터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슈타이너가 쭉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언어는 자음이 발달하고 어떤 언어는 모음이 발달했더라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언어 문자를 배울 때 배우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더라는 거야.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인가 보자 이거죠. 그럼 애들이 맨 처음에 발음을 할 때 모음 자음이 있는데 뭐부터 하냐? 무조건 모음부터 해요. 모음부터 하지 자음을 먼저 발음하는 그런 인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음과 자음이 가만 보면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관찰을 해서 아는 겁니다. 관찰을 해보면 모음은 주로 감정값을 표현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음을 하나도 발음 못하는 애도 모음만 가지고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 우, 에, 우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자음은 뭐냐? 내면의 감정값이 아니고 대상을 표현하려고 할 때, 대상을 형상화하려고 할 때 자음을 쓰게 된다는 거야. 자음을 쓰게 된다. 그러면 어떤 언어는 자음이 발달하고 어떤 언어는 모음이 발달하는데 한 인간의 성장사, 발달사에서 보면 어린애일수록 모음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면 부족이나 국가별로 이렇게 보면 문화의 수준이 낮을수록 모음 위주의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음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이게 자음의 발달 정도가 다른데 자연 환경이 부드럽거나 완만하거나 대상의 생태의 복잡도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하고 복잡한 데가 있을 거 아니야. 복잡한 데가 자음이 복잡하게 발달하더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뇌의 결과물은 우리 신체 패턴에 달려있다. 우리의 어떤 감각과 사지의 움직임 패턴이라고 하는 건 자연과의 교류 방식에 달려있다. 자연과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 산악지대냐, 들판이냐, 바다에서 사냐, 아니면 생태 환경이 복잡하냐, 단순하냐, 이런 거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어가 인간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환경에 영향받아가지고 만들어진다. 일단은 그건데 슈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왜 어떤 데는 산맥이 튀어나오고 어떤 데는 산 하나도 없고 들판만 깔리고 지형이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됐냐 이거지. 이거부터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지형이 이렇게 형성된 이유는 이제 여기가 끝입니다. 별기운 때문이라는 거예요. 별기운. 산이 많은 데는 별기운이 센 데다. 우리나라 같이 이런 데는 별기운이 센 데죠. 각각의 기체액체, 고체, 사계절 이런 것들의 상태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데가 별기운이 센 데예요. 그럼 어떤 데는 별기운이 세고 어떤 데는 약하고 이건 누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했냐 이거지. 그럼 우주에서 행성들의 어떤 공전, 자전하는 이 힘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 이게 바로 영이라는 거야. 이 영적인 힘이 환경을 결정해버렸고 이 환경이 우리의 사지 패턴과 감각 패턴을 결정해버렸고 그것이 반복이 돼서 누적이 돼서 뇌에 반영이 된 거고 그 반영된 결과물로 나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는 이 긴 인과관계를
여기서부터 잘라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요 인과 단계가 많은데 예, 여기서부터 출발점으로 삼아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체를 못 보고 늘 그렇듯이 유물론적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오류를 반복해서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유물론적 과학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범위를 잘라버리거든요. 범위를 잘라버립니다. 그럼 사실은 이건 자연과학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사회과학, 인문학에서도 다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경제학자가 되려고 한다. 근데 얘네들이 심리학에서 차용한 가정들을 많이 써요. 그럼 만약에 자기가 차용한 가정이 틀리면 틀리는 거잖아. 근데 그 가정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는 검증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또 생물학에서 차용한 가정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게 밑에 게 틀리면 틀리는 건데 심리학자는 또 생물학을 몰라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가 파레토 법칙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80 사회라는 얘기잖아요. 파레토라는 사람이 개미 관찰해 보니까 한 20%, 100% 있을 때 20% 열심히 일하고 80% 논다. 이 얘기인데 이걸 차용해 와가지고 그러니까 만물이 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집단에 내놓든지 20% 열심히 일하고 80% 노니까 소득 분위를 20%씩 쪼개가지고 최상위 20%가 전체 80% 가지면 된다. 요딴 경제 논리로 발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 개미가 사람이냐? 이런 질문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왜 개미한테 통하는 걸 사람한테 적용하냐? 여기는 벌써 엄청난 비약이 있는데 이 비약을 뭘로 메꿀래? 이런 거는 경제학자는 난 몰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분과 학문들이 분절 돼 있다. 근데 이거는 사회과학도 마찬가지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분절된 학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시적 어떤 연결고리가 유물론적 과학에서는 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맞아요. 그 언어학도 언어학을 하려면 언어학 자체만 하면 안 되죠. 인간 존재 자체가 자연하고 안 떨어져 있고 이 자연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 자체가 우주 천문적인 현상하고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 하나만 뚝 잘라서 이해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봐라 이런 식으로 거시적으로 다 연결돼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뇌에 가서 바뀌고 발음으로 나오는 거다. 그럼 우리가 어떤 언어가 어떤 부족들은 왜 복잡한 자음을 쓰고 어떤 부족들은 단순 자음을 쓰고 어떤 부족들은 격음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부족들은 순음이 많이 들어가고 왜 이러냐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사회적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체를 못 보는 시각이다. 그래서 언어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발언과 감정을 연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슈타이너의 언어 이론은 대체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물론 우리가 슈타이너가 말한 거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게 슈타이너는 결국은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한 하나의 반응과 상호작용으로서 언어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특정 언어의 성격을 규명하려면 거기에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규명해야 되는 거구나.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가 슈타이너가 얘기를 한 거고 구체적인 거는 뭐 거의 별로 없어요. 좋아. 다 이해가 됐다 쳐요. 특히 이제 슈타이너가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지만서도 특히 아시아의 역사, 문화, 자연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슈타이너는 말을 안 해요. 그거 몰라요. 아는지 모르는지 슈타이너가 강연하거나 저술해 놓은 거에서 아시아 얘기가 일단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아주 단편적으로 당시에 어떤 그냥 한 서양인이 동양의 뉴스 듣는 정도로 단발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할 뿐 주로 유럽, 미국, 인도까지 인도부터 유럽까지 인도 유럽 문명에 대해서만 거의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어서 아쉽게도 동양의 어떤 자연환경 이런 거하고 관련된 슈타이너의 뭐 분석이고 그리고 이런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고 이제 우리 건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게다가 슈타이너가 많은 책들이 강연록을 책으로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단시간에 강연을 하다 보면 자세하게 못합니다. 그럼 붕붕 건너뜁니다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슈타이너의 남겨진 책들이 불친절하게 설명이 막 누락되고 뛰어넘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지금 제가 금방 설명드린 이 흐름 속에서도 그럼 왜 인간이 오른손잡이가 됐냐?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 안 하고 지나가거든. 나중에 읽어보시면 말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들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추론하고 해석을 넣어서 이해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오른손잡이가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인간이 정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정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자기력, 중력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이 문명 발달을 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체 조건이 뭐냐면 직립이거든요. 그럼 직립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도구를 다루고 조작하고 옮기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어떤 기술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는데 가장 간단한 기능, 어떤 개체가 자기 주변의 환경을 조작하려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하고 간단한 기능이 일단 들어 옮기는 겁니다. 공간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걸 저쪽으로 옮기고 저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이게 제일 기본이야. 제일 기본인데 인간이 직립하게 된 것도 몇 년 전이라고 슈타이너가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그게 공개적으로 나가면 또 여러 불필요한 논란이 되니까 인간이 달기가 지나가고 직립을 했을 때 자연에 맞서가지고 자연을 조작하려고 했을 때 어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오른손을 쓰게 됐다는 거거든. 왜 그럴까? 왜 왼손을 안 쓰고 오른손을 쓰게 됐을까? 하는 건데 요거는 글쎄 이건 저의 추리입니다. 제가 추리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구가 왼쪽으로 돌잖아요. 자전도 공전도 왼쪽으로 하잖아요.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 위로 뜨는 힘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쥐어서 뽑아 올린다고 생각하면 오른손의 힘이 세겠냐 왼손의 힘이 세겠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른손의 힘이 세겠냐 왼손의 힘이 세겠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이 써서 세지는 거 말고 회전의 구조 때문에 오른팔을 가지고 사물을 잡으려면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좌회전인 거죠. 이게 뽑는 힘이에요. 뽑아 올리는 힘이에요, 이게. 예. 뽑아 올리는 힘이고,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의 배치, 이런 것 자체가 지구를 그대로 닮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체, 액체, 고체의 상태도 지구를 그대로 본떴습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달걀 얘기했죠. 달걀. 그 달걀의 구조가 지구의 현재 구조하고 똑같거든. 그러면 이걸 우리 인체에다가 대입을 해보자면 바깥에 얇은 고체가 있잖아요. 우리 피부. 고체가 있고 그 안에 싹 들어가면 흰자 같은 액체가 있는 거예요. 피 같은 거. 더 들어가면 신경 안에는 빈 공간이에요. 우리 몸 맨 안쪽에 기체가 있고 중간에 액체가 있고 바깥에 고체가 있는 이런 구조예요. 예. 달걀도 마찬가지로 달걀 껍질이 바깥에 얇은 고체가 있고 그 사이에는 두꺼운 흰자가 있고 액체죠. 이거 액체예요. 그 안쪽에는 액체성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양균의 덩어리 노란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럼 지구도 그렇게 생겨먹었을 거 아닙니까? 지구도 그렇게 생겨먹은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나 뇌에 해당하는 게 지구에도 다 있다는 거거든. 이거의 배치 자체가 실은 좌회전하는 지구에서 오른쪽이 강한 힘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오른손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슈타이너가 오른손잡이가 정상이다라고 봅니다. 이건 차별적인 의미에서 정상이 아니고 자연 환경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 영향이다. 그럼 왼손잡이는 어떻게 하냐? 그럼 왼손잡이 왜 나오냐? 모든 생명 개체들한테는 돌연변이도 있고 예외적인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몇 프로씩. 정상 범위 안에서 몇 프로씩 다 있단 말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슈타이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왼손잡이는 오른쪽 뇌가 발달한다. 오른손잡이는 왼쪽 뇌가 발달한다. 이 발달이 한 10몇 살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긴 시간을 두고 조금씩 버릇을 붙여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해서 한 10살 초입 부분까지 고쳐지면 그건 괜찮다. 그럼 그다음부터 평생 오른손잡이로 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교육적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이런 어떤 관점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슈타이너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슈타이너의 언어의 영에서의 핵심은 언어는 인간의 의식적 합의가 아니고 우주의 영적인 작용의 결과다. 이게 언어의 영에서 했던 말이고 기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예, 뇌의 어떤 구조가 신체 구조에 달려있고 신체 구조는 자연 환경에 달려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슈타인의 언어 이론입니다. 이래 놓고 그럼 좋다. 이제 만약에 슈타인의 언어 이론이 맞다면 우리의 발음은 반드시 자연의 어떤 체험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자연의 어떤 체험에서 오는 감정, 이거를 담아내지 못하면 언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후서 맨 첫 문장이 천지자연에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거하고 조응하는 문의가 있다 그래요. 한마디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인 경험이잖아요. 문의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경험이잖아요. 이 청각과 시각이 서로 상호 코레스판드, 조응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특정 형태의 것이 특정 소리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자체도 지금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적으로는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첨단 과학의 성과들을 일반인들의 통상의 어떤 보통의 이해가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소리를 색으로 변환시키든가 색을 소리로 변환시키는 기계까지 나왔거든요. 기계까지. 시각이다 청각이다 하는 건 우리 감각일 뿐이고 실제로 소리도 파동이고 빛도 파동이잖아요. 이 두 개 파동이거든. 파동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소리로 들리고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파동의 다른 구성이기 때문에 이 구성값만 딱 구성하는 원리만 알아가지고 치환을 시키면 치환된다는 얘기입니다. 치환된다는 얘기. 그러니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특정 소리가 특정 색깔 혹은 특정 형태하고 연결된다. 말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아침에 유기이론론 하면서 4개로 나눠놓고 온갖 걸 연결시키는 거 이게 유기이론의 특징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개로 나누고 1, 2, 3, 4 있을 때 1쪽에 해당하는 색깔과 형태와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2쪽에 해당하는 색깔과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어떤 감정과 뜻으로까지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인, 의, 예지 4개죠. 히, 로, 에랑 4개죠. 동서남북 4개죠. 네, 이게 아까 말했던 사상 확장 속에 다 배치되는 것들이거든요.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으로 따지자면 목기운 아까 설명했잖아요. 에테르죠. 목기운이 에테르인데 감정으로 따지자면 녹이에요. 욱 치솟아 오르는 감정. 예. 그럼 아스트랄은 화기운이죠. 그래서 소리가 깔깔깔깔깔 하고 이게 빠르고 퍼지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야. 예. 녹이 욱 하는 게 있을 때는 아주 강하고 단발적인 소리가 나오고 희기 들떠서 퍼지는 게 나올 때는 하하하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게 소리로도 이렇게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희로애락도 사상에 배치가 된다. 희로애락만 배치가 되냐? 이제부터 아까도 말했죠. 다 배치된다. 다 배치된다. 그럼 소리와 특정 형태나 색깔과 감정과 의미와 이것도 같이 연관이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슈타인의 언어 이론의 결론은 이거거든요.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에테르 아스트랄 물체 같은 힘의 성질에 모든 소리, 색깔, 감정, 뜻 이런 거에 다 연결된다 이 말이거든. 결론이 이렇게 되거든요. 결론이 이렇게 되는 그게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이 틀을 가지고 소리를 배치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소리를 배치했다. 그러면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배치되어 있는 소리를 제가 그대로 자음과 모음을 그대로 그냥 갖다 따겠습니다. 훈민정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인지서가 훈민정음을 다 만들고 나서 그 최만리를 비롯해서 그동안 반대했던 학자들도 많이 있었고 또 통상 다른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예상 질문, 예상 답변을 써놓은 게 정인지 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지 후서에 보면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물을 것이다. 소리는 옛날부터 있었지 않느냐. 소리를 인위적으로 있던 이론에 깨맞출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사람들 제가 책 쓰고 나니까 제 책 댓글에도 그게 달리더라고요. 제가 책 안에 그 예상 질문, 예상 답변 해놨는데 안 읽어보셨나 봐. 안 읽어보고 그 질문이 달렸던데 한마디로 말은 간단합니다. 말은 옛날부터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음양오행에 따른 어떤 글자의 배치 이건 나중에 꿰맞춘 거 아니냐. 이론으로 꿰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 정인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애초에 음양 오행 자체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다.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반영한 것 뿐이다. 사람의 인위적인 논리로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양오행이 자연의 질서고 우리는 그거를 관찰을 통해 가지고 반영한 것 뿐이라면 소리에도 그런 음양오행의 질서가 당연히 있는 건데 우리가 연결을 해냈냐 못 해냈냐 하는 것 뿐이지, 예, 인위적 이론을 가지고 꿰맞춘 게 아니다라는 답을 해요. 예. 동양판 영이라고 하는 게 음양오행이잖아요. 영의 질서, 이게 음양오행이잖아요. 영들의 움직임의 질서.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인위적 소상이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딱 말합니다. 그러면서 음양오행으로 음가가 어떤 음양오행에 배치가 되는가를, 예, 헤르본 제자에서 딱 보여주죠. 그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배치되는 하나의 전에 있었던 전거 삼을 만한 어떤 성과들, 그 성과들로 내세우는 게 하도낙서, 그 다음에 주역의 괴, 이런 것들입니다. 하도낙서의 배치를 가지고 음양오행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 음양오행의 움직임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값이 각각 어디에 배치되는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거죠. 그럼 이제 보여드리자면, 자음 모음이 있는데, 모음부터 배우니까, 모음은, 이 방위가 의미하는 거는 아까 오전하고 똑같습니다. 모음은 맨 처음 생기는 데가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이렇잖아요. 스타트 지점이 항상 여기잖아요. 스타트 지점이 어떤 우리가 운동의 출발점으로 삼을 때 순환의 출발점은 항상 여기입니다. 동양에서 태극이라고 부르는 것. 12지지에서는 자월동지. 항상 여기인데, 여기서 제 첫 번째 소리가 나온다. 그 첫 번째 소리의 값은 요 중앙을, 헤르본에서는 그냥 중앙이라는 의미인데, 의미상으로 하늘에서, 여기를 하늘이라 그래요. 하늘에서 처음에 소리가 나오면 물을 만났다는 게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나오는 소리가 오다라고 해요. 이제 기본 세자가 있다 그러죠. 그 기본 세자가 아, 으, 이 이렇게 세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라고 하는 건 그냥 1점이에요. 1점. 이 아래아를 어떻게, 아래아라는 용어도 이상하지만 아를 어떻게 발음하는가. 입모양을 오 하고 소리를 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입모양을 오로 하고 소리는 아로 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는 아래아. 오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오와 아를 겸하는 어떤 텀의 1점과 같은 소리가 있다. 이게 최초의 소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최초의 소리를 여기 보면 수평수직이잖아요. 그죠? 이 음가에 오행적인 의미를 다 갖다 붙여놨는데 요거는 10토라고 봤고 요거는 5토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극과 비슷해가지고 아무것도 갖다 붙일 수 없는 거라고 봤어요.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있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아까 제가 태극, 환극, 무극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동양의 사상 중에서는 태극, 환극, 무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기본자가 아, 으, 이 기본자다. 이건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자연에서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나왔을 때, 예, 저절로 낼 수 있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아, 으, 이 세 가지 소리는 저절로 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조합이 돼서 소리값이 만들어진다. 이게 조합이 될 때 순서상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소리는, 자, 이 아, 으, 이가 있으면 아시다시피 얘를 위로 올리냐 밑으로 올리냐 왼쪽에 두냐 오른쪽에 두냐 이거잖아요. 모음은 한 개 올리냐 두 개 올리냐 한 개 내리냐 두 개 내리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음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요게 움직여서 만들어낸 첫 소리가 여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오다. 이거 발음이 오다. 이게 생긴 게 지금 우리가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환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기면 이게 아다. 아라고 생겼잖아. 위에 하고 만나면 우다. 우라고 생겼죠. 이쪽으로 가서 만나면 어다. 어라고 생겼잖아요. 이게 바로 오, 아, 우, 어라고 해서 이걸 초출이라고 합니다. 맨 먼저 나온 소리. 아의라고 하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세 개의 소리를 조합해서 맨 먼저 나오는 소리는 오와 우어 이 소리다라는 거예요. 오와 우어라고 하는 소리를 인간이 먼저 옹알이 할 때 오와 우어로 한다는 거예요. 오와 우어부터 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소리를 제출이라 그래요. 제출이 생길 때에는
안하고 박, 처음하고 두 번째가 음량이 대칭되게 되거든요. 음량이 대칭되게 돼서 처음에 어떤 순환이 일어날 때 시작한 지점이 있으면 두 번째 순환은 반대 지점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대 지점에서 일어나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순환은 여기서 출발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순환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거는 안에서 지금 사방의 벽을 만났잖아요. 두 번째 지점은 밖에서 이 사방의 벽을 만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 개 줄이 꺼졌잖아. 그럼 두 번째는 두 개 꺼지는 거죠. 그럼 두 개 끄면 그게 요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들어오면 그게 야다. 이게 돌아가는 건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또 두 개가 들어오면 그게 유다. 또 두 개가 들어오면 그게 여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야, 유, 여. 지금 오와 워, 요야, 유여라고 하는 그 소리의 순서. 이 소리의 순서가 훈민정음, 해례본, 중성해 그대로 나오는 순서예요. 이 순서로 소리가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걸 초출이라고 하고 바깥에 있는 걸 제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음이 구성이 됐다. 그 다음 이렇게 모음이 구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음이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자음이 구성되는 거는 제가 다 써놓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지? 꼭지요. 얘는 새싹이다 그래요. 나무다. 이쪽이 나무 쪽이죠. 목화 금수죠. 동양에서는. 얘는 새싹이다. 새싹이라고 딱 표현해버려요. 나무의 어린 싹이다. 이 나무가 자라면 이렇게 된다. 이건 자랐다는 표현이라는 거야. 장성하면 이런 모양이 된다. 그리고 더 장성하면 하나 더 붙는다. 크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왜 왼쪽으로 가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 동그라미 이거 자체는 물을 뜻하는 거예요. 동그라미는 동양에서 동그라미는 어디서나 다 영원성. 그래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걸 원방각이라고 하잖아요. 원방각이라고 할 때 의미상으로 천지인을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표현하거든. 그때 말하는 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원한 순환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순환. 그럼 영원한 순환을 우리가 기하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동그라미밖에 없어요. 동그라미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시작과 끝이 없는 체계. 이거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그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영원성에 해당하는 어떤 거는 이 네 개 중에서라면 종합값이 제일 큰 들어야 될 텐데 그건 아래쪽이잖아요. 물수가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이게 태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후음이잖아요. 아음, 설음, 순음, 지음, 부음이거든요. 후음 쪽 계통은 전부 동그라미 기반이에요. 동그라미 기반이고 아음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목화토금수 순서인데 현재 우리가 아슬순치우라고 하는 거 있죠. 아슬순치우라고 하는 거는 그거 그대로 목화토금수 순서입니다. 자, 만약에 이걸 우리 오장육부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간신비패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목화토금수가 우리 몸에서 기관으로 표현될 때는 간신비패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소리로 표현이 될 때는 아슬순치후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값도 자연의 소리로 표현이 될 때는 각치궁상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사람의 소리로 표현이 될 때는 아슬순치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아슬순치후는 또 이 구성의 구조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거고 소리값 그 자체는 각치궁상후라고 하는 겁니다. 각치궁상후. 그러니까 궁상각치후라고 하든 아슬순치후라고 하든 이것들이 딴 것들이 아니고 목화토금수를 어디다가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간신비패신, 희로애락, 우 뭐 이런 식으로 아슬순치후 이런 식으로 어느 대상에다가 목화토금수를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나눠지는 개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슬순치후는 그대로 목화토금수다. 그럼 이쪽이 아음인데 목이라는 거죠. 목이라는 거죠. 목은 이거 물에 해당하는 것들이 동그라미인데 이 동그라미에서 이제 뭐가 하나 나온 거다 이 뜻이에요. 뭐가 하나 나왔는데 얘가 자란다 그러면 기준점이 여기니까 얘가 자란다 그러면 이쪽으로 자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란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야. 더 무성해지면 두 개 꺾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음이다. 아음이다. 그 다음에 설음인데 설음은 뭐냐면 화거든. 화. 그럼 화면 화라고 하는 애는 기준점은 항상 여기입니다.
화라고 하는 거는 동양에서 음양 오행에서는 화왈 염상이라고 해서 화는 뜬다. 이게 기본입니다. 높이, 뜬다, 높이, 니은으로 시작하죠. 뜬다, 뒤끝으로 시작하죠. 높이, 이게 높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닿았다. 이게 닿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훈민정음의 취지대로 쓴다면 글자 쓰는 걸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게 무슨 기운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올라가네 를 글자를 쓰면서 바로 알잖아요.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하면 닿았네, 제약됐네 하는 거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운이 하나 더 들어가면 느드트가 되는 거야. 이게 설음이에요. 이게 설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려가도 한없이 내려갈 수 없고 올라가도 한없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내려가다 멈추는 데가 있고 올라가다 멈추는 데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오르는 거, 이거는 닿는 거, 이거는 그 안에 뭔가가 힘이 더해지는 거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느드트, 이게 설음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으로 와가지고 이걸 순음, 이건 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순음인데 무는 생긴 꼬라지가 그렇듯이 뭉쳤다는 거예요. 부하고 푸는 퍼졌다는 건데 퍼질 때 수직으로 퍼지면 부, 수평으로 퍼지면 프라고 하는 거예요. 퍼지는 과정도 한 번은 이렇게 퍼지고 한 번은 이렇게 퍼진다는 거야. 그래서 생긴 꼬라지 자체가 부, 위로 돼 있잖아요. 미음을 위로 이렇게 요 짝대기를 옆으로 이렇게 해놨잖아. 푸는 미음에다가 짝대기를 수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퍼지고 이렇게 한번 퍼지고 그게 머브푸입니다. 그 다음에 치음 물어와가지고 이거 치음이죠. 치음인데 스라고 하는 건 어떤 센 힘이 세다 할 때 벌써 씨앗이죠. 센 힘이 이쪽은 결정화되는 거잖아. 뭉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센 힘이 뭉치는 거를 씨앗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거 세다라고 하는 것도 기하적인 의미하고도 관련이 되죠. 원래 동양에서 원방각 할 때 원은 순환을 뜻하고 방은 어떤 종합 이런 걸 보통 뜻합니다. 세모가 뜻하는 것은 활달한 운동이에요. 강한 힘 이런 걸 뜻합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글자가 하나 올라갔죠? 이거는 이 센 힘이 제약당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약당한 거 위에다가 꼭 점을 하나 찍었잖아? 그죠? 제약당한 상태에서 조그만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내려가면 더 얼어버리죠? 더 얼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점으로 가버리는 거야. 압축됐다는 거죠. 압축된 상태에서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려가다 보면 위에 뭐가 하나 나온다는 거야.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태극인데, 얘 셋이 다 태극이라고 봐야죠. 동그라미 계열은 다 태극이에요. 태극인데, 얘가 상대적으로 음적 태극이라면 얘는 상대적으로 꿈틀대는 태극인 거지. 예. 꿈틀대는 태극. 그러다가 확연하게 나오면 다시 아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절의 순환을, 지금 제가 계절 순환 그대로 배치한 거잖아요. 여기서 두자가 빠졌죠? 두자가 빠져 있습니다. 사이시읒하고 리을. 근데 사이시읒하고 리을이 위치가 어딘가 하면 딱 여기예요. 딱 여기라서, 그럼 리을이 먼저나 사이시읒이 먼저나, 리을이 먼저입니다. 아설순추에서 설음이에요. 리을은, 르는. 근데 르가 뜻하는 건 뭐냐? 반전, 회전. 르가 왜 그런데? 생긴 꼬라지를 보세요. 이게 지금 닿은 거잖아. 닿았는데 되돌리는 거야. 회전시키는 겁니다. 이 소리에 이 르라고 하는 발음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영어에서도 R 계열, L 계열 이거 다 회전시키는 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예. 회전시키는 거고 우리말에서도 르는 생긴 꼬라지 자체가 반전시켜 버리는 겁니다. 반전시켜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 오는 게 이게 반음이고 그 다음에 반음 사이시읒이 오고 스즈츠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이 반음의 논리는 주역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저 반음 논리가 자연 환경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추론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국어과학자들은 100% 아무도 이 문제를 못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이체자라고 하는 대로 묶어서 예외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제가 하늘에서 쓴 한글에 자세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놨으니까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 우리 이 동북아의 저기
상류 쪽, 우리가 황하 상류 쪽이죠. 23도에서 북위 43도. 요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날씨 기준으로 보면 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소위 말하는 금화교역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요. 금화교역이 뭐냐 하면 대기의 양기운, 음기운이 섞이면서 양권에서 음권으로 충격적으로 갑자기 팩 돌아가 버리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팩 돌아가려면 여기가 화기운인데 화기운 속에도 금기운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금기운 속에도 화기운이 예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섞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섞이는 현상이 실제로 자연에서는 늦여름 장하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장하철. 예. 이게 언젠가 하면 음력 6월, 7월 그러면 양력으로는 7월 20일 경부터 한 8월 말까지 해당하는 요 시기예요. 요 시기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대기의 상태가 가장 불안정하고 어떤 그 양권에서 음권으로 넘어가면서 섞여가지고 예, 기후변화가 많을 때입니다. 그 기후변화가 많은 상태. 자, 이거 회전이라 그랬잖아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양권에서 음권으로 반전. 반전이 일어나면 초기에 어떤 굳어지는 가장 미약한 최초의 어떤 단계적 음이 생기는 게 사이시옷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금음들 이렇게 내려가는. 자, 이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다가 이제 훈민정음에 보면 이게 지금 사방에다가 배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훈민정음은 원래 이제 동양의 음양오행이 그렇듯이 여기에 숫자라든가 간지라든가 이런 걸 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이다 그러면 이거는 일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요건 육수다, 요거는 삼목이다, 요거는 팔목이다, 요거는 이화다, 요건 칠화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하도낙스에. 예. 이거는 사금이다, 이건 구금이다 하고 배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지금 숫자와 오행이 갖다 붙여졌잖아요. 그럼 요것도 임묘진, 사오미 그대로 배치가 되는 거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하고 그 계절의 성격을 이 음소가 드러내고 있다 하고 얘기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없지. 얘는 토니까 중화된 애들이니까 얘는 별도로 얘 안에서만 상대적음 3대 영향으로 나누고 네, 상대적음 3대 영향으로 나누고 12지지에는 배치가 안 되죠. 얘는.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지금 우리가 훈민정음 28자를 빠짐없이 훈민정음 원래 28자잖아요. 지금 우리가 24자를 쓰고 있잖아요. 28자를 빠짐없이 음양오행과 계절의 기운에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제가 갖다 붙였다라고 했는데 이 제가 갖다 붙인 거 아닙니다. 저는 그 훈민정음에 있는 거를 그냥 그림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네 한 것뿐이지 이 내용은 해례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해례본을 읽고 충실하게 옮기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충실하게 옮길 생각을 안 해봤을까? 사실 제가 이거 뭐 특허를 내든지 실용신안을 내든지 내면 되겠죠. 저처럼 이렇게 배치됩니다 하고 말한 거는 제가 알기로 한국 사회에서 전혀 없으니까 근대 사회도 없고 조선 사회도 없었고 예. 없었으니까 이거 내 특허다 그래도 되지만 제가 이걸 감히 특허 낼 수 없는 이유가 이 내용은 해례본에 다 있다니까. 내게 아니라니까 세종대왕 거지. 예. 다만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세종대왕이 지시했던 그거는 그 자리, 요거는 저 자리 하면서 한글을 딱 그림으로 그리면 그냥 이렇게 돼요. 예. 자, 요렇게 해놓고 그럼 도대체 이런 걸 아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런 걸 아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말 뜻들이 어떤 낱말이 있을 때 고유어도 있고 한자 겸용어로 된 말들도 있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어감을 파악하기 좋기로는 토속어가 훨씬 어감 파악하기가 좋아요. 자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토속어잖아요. 그러니까 토속어가 어감을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소위 우리 고유어라고 하는 것들. 우리 고유어라고 하는 것들에 어떤 낱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낱말의 어감, 의미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초성이에요, 초성. 그 초성에 중성이 붙으면서 뜻을 추구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 종성이 들어가가지고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초, 중, 종성 세 가지로 한 음절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장난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응 하고 고개를 들고 커져서
날아 올라가지고 어딘가에 닿아서 뜨거워지고 나면 터집니다. 그러고 나면 뭉쳐요. 그러면 부풀어 올라요. 예. 그러면 다시 세집니다. 그러다가 작아져요. 그러다가 추위를 만나면 꽁꽁 얼어버려. 제가 지금 한 바퀴 순환되는 순 우리말만 썼잖아요. 언다, 나른다. 어? 저희 엄마 좀 휴직할게요. 어우, 예의 바른. 얼어버린다. 고개를 든다. 커진다. 날아오른다. 닿는다. 터진다. 뭉친다. 부풀어 오른다. 작아진다. 추워진다. 이거 다 우리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말 어감들이 잘 보면 이 계절의 어떤 그 힘, 성질 이런 거하고 딱 조응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작다. 다 이쪽이죠. 왜? 금균이잖아. 금균이 압축하는 거냐. 그게 작아지는 거예요. 춥다. 여기잖아요. 날씨가 진짜로 추워요, 여기. 여기 날씨가 진짜로 얼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뭐, 낮이다. 낮이 뭔데? 얘가 뜬 거잖아, 낮. 얘가 해요. 얘가 양기운이잖아. 그리고 뭐, 뜨겁다. 이런 건 다 두잖아요. 얘가 강조되면 뜨거운 거잖아. 덥다, 뜨겁다는 다 이거잖아. 날씨가 실제로 뜨거운데, 여기가. 탕탕, 뭐, 퉁퉁 이런 의성어들 있잖아. 이거는 뭔가 힘이 제일 큰 거를 표현할 때 틀을 쓰거든요. 여기가 양값이 제일 큰 데야. 양값이 제일 큰 데예요. 맞죠? 그리고 숫자도 오 하면 이거 1을 뜻하고 우 하면 이걸 2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단독자를 표현할 땐 전부 오자가 들어갑니다.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식으로. 홀로. 얘 혼자. 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저기 식당에 가서 뚝배기가 나왔는데 불뚝배기를 시켜 먹었는데 뚝배기 쌍뒤끝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뜨거운 불이죠. 이것도 불이 많은 거죠. 종성에 기억이 들어가면 뭐 어떤 상태를 굳히는 거예요. 예, 뚝 하면 이거 뭡니까? 지금 불이 굳은 거야. 배기 화가 동양 오행을 좀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화가 불도 부로 시작하죠. 화가 더 퍼지면 토가 돼요. 화가 더 퍼진 게 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양값입니다. 양값.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 할 때 무자에 해당하는 게 이거예요. 이것도 양값입니다. 백이 하면 이게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이 하면 이거를 잡아두는 겁니다. 그럼 뚝배기는 지금 엄청나게 뜨겁고 막 불 많고 이런 걸 딱 잡아두는 거야. 이거 뚝배기잖아요. 그게 뚝배기예요. 제가 지금 즉석파자를 한 거거든요. 파자라고 하는 게 음소 한 개 한 개의 뜻을 조합해가지고 전체 뜻이 나오는 거를 보는 겁니다. 전체 뜻이 나오는 거를 보는 겁니다. 하늘, 태극이잖아, 얘가. 얘가 얘를 타고 지금 올라갔잖아요. 왜냐면 얘 라고 하는 거 위로 뻗쳐 올리는 기운이잖아. 그러니까, 자, 요 태극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라고 하면 이게 어떤 항상성을 뜻하는 겁니다. 하면 회전운동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은 뭐냐? 태극이 운동하고 있는데. 이게 하늘이라는 거죠. 땅은 거꾸로죠. 하늘은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올라갔죠. 땅은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내려왔죠. 상디끝 땅. 이게 뭡니까? 수성화강이죠. 수성화강. 태극은 올라가고 열은 내려온다. 그래서 운동하는 그 방향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수화를 상태를 놓고 볼 때는 화를 양, 수를 음이라고 하지만 운동 방향으로 볼 때는 오히려 수를 양, 화를 음이라고 해요. 화는 내려오고 수는 올라가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사람들이 다 납득합니다. 해가 있죠. 대꾸가 되는 것들을 찾아보면 돼요. 달이 있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하나가 있고
둘이 있고. 이거 계속 내려갈 수 있겠죠? 계속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 대칭되는 건데, 요 대칭되는 거에 초성만 한번 보세요. 초성을 봐가지고 음량 오행값으로 딱 취환을 시켜보면, 후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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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음이죠? 설이죠? 한마디로, 후음 대 설음 구조잖아요. 후음 대 설음. 그럼 이거를 오행으로 나누면, 요쪽이 수, 요쪽이 화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작용으로 말할 때는 음량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쪽이 양, 요쪽이 음이네. 실제 의미도 이쪽이 다 양값이잖아. 이쪽이 다 음값이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글에 이런 어떤 제자 원리와 질서가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제자 해례본에는 명백하게 원리가 서술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고 이해하고 이제 안 써먹어 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한글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음가의 자연 성질값, 그 자연 성질값으로 인해서 문자의 형태와 뜻이 정해져 왔다라고 하는 걸 만약에 알고, 이걸 의식적으로 알고 배우고 이걸 써먹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언어를 이해하는 그 수준이 지금의 세대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거다. 이게 이제 제가 한글 어떤 교육에서 계속 강조를 해왔던 기본 내용입니다. 기본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말장난을 몇 개 한 거 가지고 꽤 맞춰지긴 하는데 지가 진짜 저럴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의 유일한 증명 방식은 우리 고유어 수백 개, 수천 개를 놓고 이 일관성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글 2, 한글 2고는 이걸 파자해라고 하는데 파자해만 최소한 아설순시우 초성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쓰는 낱말들 그게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수백 개를 모아가지고 이게 일관성이 있게 적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글을 한글 2의 앞부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게 좀 증명이 되고 어필이 되면 우리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아마 차원이 달라지는 때가 오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